신베이시의 한 사원에서 남성 화장실 안에 수상한 비닐봉지가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소금으로 덮인 여성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희생자의 머리 주위에는 여러 남성의 정액이 묻은 속옷이 감겨 있었고, 이로 인해 수사 과정이 한층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중 범인이 큰 실수를 저지르며 사건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희생자가 극도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어머니가 범인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며 용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여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3월 15일, 대만 신베이시 경찰은 익명의 선의자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한 통의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경찰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천안팅의 시신이 자이언 농민협회에서 200m 떨어진 남성 화장실에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베이시 경찰은 편지를 받은 즉시 자이언 경찰서로 팩스를 보내 편지 내용에 적힌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팅이라는 이름의 실종자를 조사하는 동안 한 청소부가 사원 내 공중 화장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사원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명시대에 처음 지어진 뒤 여러 차례 보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참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익명편지에 언급된 장소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사실에 따라 경찰은 즉시 해당 화장실로 향해 수상한 비닐봉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봉지는 흔히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와 비슷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여러 겹의 비닐, 포대, 그리고 옷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속옷 아래에서 두께 투씀 정도의 소금으로 덮인 여성의 머리를 발견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머리와 익명 편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이 끔찍한 살인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 대만에서 팅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된 실종자가 64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희생자가 지난해 말 신베이시 삼중구에서 실종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여성의 가족과 접촉해 시신을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희생자의 어머니는 의복과 치아 윗부분의 결손 상태를 통해 자신의 딸임을 확신했습니다. 희생자의 어머니를 통해 수사관들은 희생자 팅의 본명이 수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 형제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팅의 어머니는 장남과 막내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가서 큰딸의 과일 장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희생자는 실종되기 전 자이언에서 형인 지아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팅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매주 딸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실종되기 약 1년 전부터 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팅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 스타 발굴 회사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부터 팅은 금지 약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학업을 중단한 후 18세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여러 시련을 겪은 끝에 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잠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팅을 알고 지냈던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담배와 금지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헐값에 몸을 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팅의 어머니는 딸의 운명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수우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은 그녀의 새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팅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와 함께 살던 형 지아프에게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그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아프는 착한 형으로 직장 후 점심을 싸주고 동생에게 용돈으로 200대만 달러를 주며 그녀가 배회할 때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지아프와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를 정직하고 과묵하며 담배나 술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지 않았고 여가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완 팅의 어머니는 지아프가 순하고 착하며 동생을 잘 돌보는 아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딸을 잘 보살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판이 좋은 청년이 완 팅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아프의 과거를 면밀히 조사하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프는 1975년에 태어나 완 팅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중단하고 요리사로 일했으나 직업은 불안정했습니다. 지아프는 여러 번 직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업과 완 팅의 보조금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완 팅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달 8,000대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2번에 나누어 딸에게 전하도록 지아프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지아프의 환경을 조사한 후 그의 집과 개인 물품을 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아프가 보여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아프가 여배우 준이 초의 극성 팬이며 여러 가지 변태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보낸 노트에 예의 없는 고백 메시지를 가득 적어두었습니다. 지아프는 심지어 하반신만 옷을 입은 사진을 준이 초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부르며 키스 장면을 찍으면 화를 낼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경찰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지아프가 자신의 정액이 묻은 화장지를 여배우 준이 초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아프는 경찰에게 자신이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다며 누군가를 이런 방식으로 숭배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아프의 이웃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완 팅이 종종 형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불평했지만 그녀가 정신 이상자로 여겨져 아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경찰은 지아프에 대해 더 많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와 그의 가족을 조사한 결과 지아프가 푸젠성 출신의 мя오미아오라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아프와 мя오미아오는 2012년이 월경에 만나 몇 달간 교제한 후 결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아프는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변해 아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폭언과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мя오미아오의 진술에 따르면 지아프는 그녀에게 술과 금지 약물에 중독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мя오미아오가 12월 30일 때만으로 2주에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완팅은 집에 없었습니다. 당시 지아프는 여동생이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으며 시어머니 또한 완 팅의 행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мя오미아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мя오미아오는 집에서 희미한 악취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을 청소하려 했지만 지아프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창문 밖에서 들어온 기름 연기의 냄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아프를 두려워했던 мя오미아오는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 대화를 나눈 후 완 팅이 실종된 이후 지아프의 태도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мя오미아오는 경찰에게 완 팅이 실종된 이후 지아프가 그녀를 자주 폭언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방이 어질러져 있어 치우려고 하면 남편이 이를 강하게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악취가 점점 심해지자 지아프가 집에 없는 틈을 타 мя오미아오는 악취의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냄새가 냉장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안에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진 그녀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남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핑계를 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мя오미아오는 대만에 처음 왔을 때
지아프가 그녀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안했지만 거주 허가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지아프가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추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 점차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희생자의 머리가 발견되기 2년 전 지아프는 동생 완 팅을 대상으로 여러 보험사에서 총 5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금 총액은 667만 대만 달러 약 20만 5,147달러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지아프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여러 보험에 가입했지만 그중 하나는 납입 능력이 부족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 지아프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큰형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완 팅 역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가족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을 처방받으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아프는 동생을 매춘에 강제로 내몰았습니다. 완 팅은 형과 잠자리를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형이 데려온 여러 남성들과도 매춘을 해야 했습니다. 2012년 3월 지아프는 마침내 급정신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검은 비닐봉지를 대량으로 구매해 집으로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시신을 분리해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아프는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물품들을 여러 번 나누어 집으로 운반했습니다. 범행 당일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지아프는 완 팅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후 시신을 분리했습니다. 머리는 냉동 보관하며 따로 보관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후 지아프는 머리를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완 팅의 속옷에 여러 남성의 정액이 묻은 흔적을 감지해 이를 이용해 경찰이 다수의 범인을 의심하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경찰은 속옷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해 여러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이들은 단순히 완 팅의 고객이었으며 모두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3월 11일 지아프는 이틀간 휴가를 내고 식당에서 칼과 장갑을 빌렸습니다. 13일 새벽 4시 그는 하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채 검은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흰 봉지로 바꿔 들고 자이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그는 머리가 든 봉지를 사원의 공중화장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봉지를 발견하지 않자 그는 3월 15일 경찰에 익명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체를 숨기기 위해 글씨를 일부러 다르게 썼습니다. 경찰은 지아프가 청소부가 봉지를 버릴 것을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완 팅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지 7년 후에야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금 수령을 지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아프는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지아프의 모든 행위는 경찰의 수사망에 드러났습니다. 필체 감정을 통해 그가 익명편지의 작성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편지의 희생자의 옛 이름인 완 팅이 사용된 점도 큰 단서였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아프가 시신을 유기하던 과정에서의 변장도 모두 CCTV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3월 13일 자이현에서사 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신호가 모두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집화장에서 완 팅의 나머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혈흔이 밥솥과 욕실벽에서 발견되며 지아프가 범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지아프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조작된 수사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취득한 정신질환 진단서를 이용해 조사와 신문 과정에서 정신 이상인 척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내 뇌에 칩을 심어 레이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허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7월 31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이현 지방법원은 지아프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요지를 발표하던 중 피고는 갑자기 눈을 감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신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아프가 침을 입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아픈 척 연기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서툰 연기력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점심시간에 피고가 전혀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판사는 지아프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것을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어떠한 정신적 문제도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지아프는 여동생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주장한 정신질환 역시 조작된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판사가 본인 소개를 요청하자 지아프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정상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의 주요 내용을 다시 발표하자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침묵한 채 다시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지아프는 고개를 흔들며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판 날짜를 연기하고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하며 지아프가 타이베이시 통일병원의 3중 지점에서 어떠한 검사도 없이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사들이 그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잘못 진단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실시된 정신감정 결과 지아프는 정신병이나 관련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지아프의 거짓 행동을 흉내내며 피고가 침을 밀어내며 아픈 척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했던 재판 분위기가 일순간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판사 지웨이는 재판 연기 날짜를 정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지아프가 재판 전날까지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지내며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감형을 기대하며 연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조사관들이 수집한 명확한 증거에 따라 지아프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아프와 완, 팅의 어머니는 두 사람 모두 제 자식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판사는 지아프의 효심과 어머니의 요청을 고려하여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만약 지아프가 사형을 받는다면 어머니는 또 다른 자식을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 мя오미아오는 만약 자신이 대만에 처음 왔을 때 보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피해자가 완, 팅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지아프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잔혹한 범죄 수법이 공개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아프의 악랄한 행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가 살해한 사람이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범행 동기가 단순히 보험금 때문이라는 사실은 여동생의 알코올 및 금지 약물 문제로 인해 압박받았다는 주장보다 훨씬 비난받을 만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는 이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가해자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